여러분, 오늘 영상은 절대로 중간에 끊어보시면 안 되십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신축급 건물을 감정가 반가, 정확하게는 15억 5천만 원짜리를 7억 6천만 원대에 가져갈 수 있는 말 그대로 한번 나오기 어려운 기적 같은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여드릴 이 물건은 단순한 다가구가 아니라 총 13개의 세대가 꽉 들어찬 알짜 근린주택이며 대연역과 경성대 부경대역 사이의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임대 수요가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물건을 끝까지 잘만 따라오신다면 신축 프리미엄의 입지 프리미엄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인생 한 번의 기회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타경 11만 1133 이 물건의 기본 정보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369-11 바로 수영로 250번가 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205제곱미터 약 62평입니다. 건물은 2020년에 신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근린주택으로 지상 5층, 연면적 371제곱미터 약 112평 규모입니다. 현황은 1층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 그리고 5층은 업무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개 호실이 나누어져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5억 5,832만 원, 그리고 현재 3차 최저입찰가는 7억 6,357만 900원, 정확하게 49%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입찰일은 2026년 1월 6일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본 정보 파악이 끝났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건물의 구조와 주변 환경, 그리고 실제 입지 강점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따라오십시오. 오늘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의 투자 기준을 완전히 바꿔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겉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건물의 진짜 가치가 바로 2단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건물 구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요즘 신축 다가구에서 가장 선호하는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총 5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이 각각 3세대씩 배치되어 있고 마지막 5층은 업무시설 형태의 주거 호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전체 13세대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설계된 전형적인 풀임대 수익형 구조입니다. 건물의 외관을 보시면 2020년에 준공된 건물답게 외벽 마감도 굉장히 깔끔하고 공용 계단과 복도 역시 신축 느낌 그대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현재 관리 상태가 어떤가 하는 점인데 이 건물은 그 부분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변 환경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주소만 보셔도 감이 오실 겁니다. 부산 남구 대연동, 이 일대는 경성대학교와 부경대학교, 동명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 항상 사람이 많고 신축 주거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이 위치에서 공실이 거의 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곳입니다. 지하철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대연역과 경성대 부경대역이 모두 가까운 이른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보 생활권 내에는 편의점, 병원, 카페, 음식점, 학원, 대형마트까지 생활 인프라가 거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특히 대연동은 부산에서도 젊은 직장인, 대학생, 신혼부부까지 수요층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빈방 걱정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임대 시장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은 노후주택이 많은 편이라 2020년 신축이라는 점 자체가 이미 임대 경쟁력에서 한 단계 위에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축급 건물 더블 역세권 대학가 직장인 밀집 지역 이 네 가지가 모두 겹쳐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끊기지 않고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여러분, 구조와 입지까지 충분히 확인하셨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물건의 가장 핵심이자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부분, 바로 권리 분석과 임차인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절대로 스킵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권리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매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하지만 핵심 맥을 정확히 짚으면 오히려 누구보다 빠르게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대연동 물건은 등기부등본부터 임차인 관계까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딱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 1억 800만 원만 해결하면 되는 깔끔한 구조입니다. 그럼 하나씩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 임차인 및 배당 요구 현황을 별도로 저희 팀장이 만든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5번 세입자 김호은 2020년 7월 23일 전입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7천만 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번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일자가 법원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확정일자만 있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당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수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는 현재 알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석에서 완전히 빼겠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 농협은행 근저당권. 이 건물에는 여러 권리가 얽혀 있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2020년 7월 17일 농협은행이 설정한 근저당 1억 008만 원, 바로 이 권리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소기준권리는 경매에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보다 늦게 들어온 모든 권리, 모든 임차인의 권리는 경매가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즉, 여러분이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위험한 권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후순위 권리 모두 말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잡힌 것들을 보면 전세권 한승훈, 임차권 박상현, 김수민, 김민상, 강승우, 조성우, 한승훈 등 강제경매 박상현, 임의경매 농협은행, 그 외 확정일자 세입자들, 이 모든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잡힌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면 전부 깨끗하게 사라지고 여러분이 인수하는 것 단 1원도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근저당 이후 권리는 전부 말소입니다. 3임차인 대항력 여부 대항력 있는 사람 없음. 이 물건의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 구조입니다. 전입일 확정일자를 모두 검토해 본 결과 2020년 7월 17일 이전에 전입을 하고 실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보증금 인수? 없습니다. 전입 인수? 없습니다. 월세 승계? 없습니다. 경매 낙찰 후에는 모두 명도 대상이고 보증금은 법원에서 배당받고 나가면 끝입니다. 사전세권 한승훈 말소기준 권리 후순위 인수 없음. 전세권은 일반 임차인보다 강한 권리지만 이 물건에서의 전세권은 2023년 8월 14일 설정으로 말소기준 권리보다 3년이나 늦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역시 경매 후 깨끗하게 말소되며 여러분이 인수하는 보증금은 0원입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 모두 후순위 인수 없음. 임차권 등기명령이 여러 개 잡혀 있지만 모두 2020년 7월 17일 이후입니다. 즉 이 역시 전부 경매 후 소멸, 여러분이 물어줄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6. 대항력 있는 임차인 부재 배당으로 끝나는 완전 안전구조. 여러분, 경매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항력 미배당 조합입니다. 인수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고 전부 배당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찰자는 어떤 금액도 인수하지 않으며 법원 배당으로 모두 정리되는 완전체 안전판 물건입니다. 7. 결론 인수금액 0원, 말소기준 권리만 체크하면 끝. 오늘 이 물건은 겉으로 복잡해 보이지만 한 줄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말소기준 권리 농협은행 근저당만 보면 끝나는 물건. 여러분은 이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전입 인수도, 보증금 인수도, 전세권 인수도 어떤 금액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완전히 0원 인수 구조이며 그만큼 낙찰자에게 유리한 어급 권리 분석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았을 때 들어가는 모든 돈들을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최저 입찰가 그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이미 1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 대연동 근린주택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가정하고 대출은 낙찰가의 70%, 나머지 30%와 취득 과정의 모든 비용은 여러분의 현금, 즉 자기 자본으로 들어간다는 조건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7억 6,357만 9,400원입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7억 6,358만 원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70%는 은행이 대신 내주는데 70%를 적용하면 약 5억 3,450만 원 정도를 은행이 여러분 대신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30%는 여러분이 직접 준비해야 할 돈입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약 2억 2,907만 원 정도입니다. 낙찰가만 놓고 보면 여러분 통장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돈이 이 2억 2,9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물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는 돈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와 법무사 비용, 인지세, 각종 부대 비용입니다. 먼저 취득세는 1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취득하는 구조로 1.1%를 적용하면 약 840만 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 업무를 맡기는 법무사 비용을 약 100만 원으로 보고 인지세가 15만 원, 등기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 같은 기타 비용이 약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 네 가지 비용을 모두 합쳤을 때 약 1,004만 원, 즉 1,004만 원 정도가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총 자기자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낙찰가에서 여러분이 부담하는 30%가 2억 2,907만 원, 그리고 취득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비용이 약 1,004만 원, 이 두 금액을 합하면 여러분이 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초기에 실제로 투입해야 하는 자기자본은 약 2억 3,9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를 냉정하게 보려면 대출이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자본에 묶여있는 기회비용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먼저 은행 대출이자는 5억 3,450만 원에 연 4% 금리를 적용하면 연 이자가 2,138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178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자기자본입니다. 이 물건에 들어간 자기자본은 총 2억 3,912만 원이었죠. 여기에 연 4% 기회비용을 적용하면 연 956만 원,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79만 원 정도가 여러분의 자본이 묶여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이 건물을 가져오게 되면 대출이자 약 178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 약 79만 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달에 약 258만 원 정도가 금융비용으로 들어간다. 이 건물을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금액은 약 7억 7,362만 8천 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의 임대 구조를 통해 실제로 제 지갑에서 돈이 얼마나 나가고 또 얼마나 회수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여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싶으시거나 경매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화면 아래 설명란에 있는 실전경매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혹시 경매 물건을 검색이나 분석을 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실전경매연구소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해 두셨다가 언제든지 전화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수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건물의 전체 임대 보증금은 약 7억 7천만 원입니다. 그럼 이 보증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은행 대출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 대출은 약 5억 3,450만 원이었죠. 이 금액을 보증금으로 모두 맡고 나면 제 손에는 약 2억 3,500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이제 이 남은 보증금으로 제가 실제로 투입했던 자기자본을 2차로 정리하게 되는데 총 자기자본은 2억 3,91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아있는 보증금 2억 3,500만 원으로 자기자본을 맡고 나면 약 362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즉 이 물건은 보증금으로 은행 대출도 맡고 투자금 대부분도 회수되지만 최종적으로는 362만 원 정도는 제가 추가로 넣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362만 원이 제 실제 투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362만 원에 대한 기회비용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금액에 연 4%를 적용하면 연 이자는 약 14만 4천 원, 월 이자로 환산하면 약 1만 2천 원 정도가 됩니다.
즉, 제가 실제로 묶어두는 돈은 362만 원, 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은 한 달에 약 1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는 약 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부담해야 할 기회비용이자 약 1만 2천 원을 제외하면 결국 매달 제 손에 남는 금액은 약 198만 8천 원, 즉 거의 200만 원이 순수하게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초기에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보증금으로 대부분의 구조를 해결하고 실제로는 362만 원만 묶어둔 채 월 200만 원 가까운 현금 흐름을 받는 구조, 이게 바로 오늘 이 물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물건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신 뒤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하였다가 감정가 그대로 15억 5,832만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고 실제로 여러분 손에 얼마가 남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 건물을 취득하실 때 들어간 전체 비용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낙찰가가 7억 6,358만 원, 여기에 개인 취득세 1.1%가 적용되어 약 840만 원, 등기 업무 법무사 비용 100만 원, 인지세 15만 원, 등기 서류 발급 등 부대 비용 약 50만 원까지 모두 포함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신 총 취득원가는 약 7억 7,362만 8천 원입니다. 이제 보유기간 동안의 구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약 7억 7천만 원이며 은행 대출 5억 3,450만 원을 전부 상환하고도 여러분이 투입하신 자기자본 대부분이 회수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묶여있는 금액은 약 362만 원입니다. 즉, 이 건물을 개인 명의로 보유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들어간 최종 자기자본은 362만 원입니다. 이제 3년 뒤 매각 시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각가는 감정가 그대로 15억 5,832만 원입니다. 여기서 취득원가 7억 7,362만 8천 원을 빼면 여러분의 양도차익은 약 7억 8,469만 2천 원이 됩니다. 개인은 3년 보유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6%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서 6%가 공제되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금액은 약 4,708만 원이며 이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약 7억 3,761만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양도소득세율 45% 그리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여 계산하면 여러분이 매각 시 부담하시는 총 양도세는 약 3억 6,88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각가 15억 5,832만 원에서 취득원가 7억 7,362만 8천 원을 제외하고 여기에 양도세 3억 6,880만 원을 추가로 차감하면 여러분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4억 1,589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 물건에 실제로 묶어둔 금액은 362만 원이었고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보유한 뒤 매각했을 때 여러분 손에 남는 최종 금액은 약 4억 1,589만 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 명의로 3년 보유 후 매각했을 때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최종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물건을 법인 명의로 취득하셨다가 즉시 매각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리 취득세 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먼저 취득 단계에서 들어가는 전체 비용부터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낙찰가는 동일하게 7억 6,358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근린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약 12%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나리오는 일반적인 법인 취득 구조를 기준으로 취득세율 12%를 적용하여 계산하겠습니다. 낙찰가 7억 6,358만 원, 12%, 취득세 약 9,162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무사 비용 100만 원, 인지세 15만 원, 등기서류 발급 등 기타 비용 약 50만 원을 더하면 법인 명의로 취득했을 때의 총 취득원가는 약 7억 6,358만 원, 9,162만 원, 165만 원이 되어 총 8억 5,685만 원이 됩니다. 이제 법인은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합니다. 매각가는 동일하게 15억 5,832만 원입니다. 매각가에서 취득원가 8억 5,685만 원을 차감하면 법인의 양도차익은 약 7억 147만 원이 됩니다. 법인은 양도세가 아니라 법인세가 적용되며 법인세율은 약 22% 내외입니다. 양도차익 7억 147만 원에 22%를 적용하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약 1억 5,832만 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매각가 15억 5,832만 원에서 취득원가 8억 5,685만 원과 법인세 1억 5,832만 원을 차감하면 법인 명의로 즉시 매각할 때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5억 4,3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계산 방식은 실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 하면 첫째, 이 물건의 1층은 근린으로 되어 있고 5층은 오피스입니다. 하여 이 부분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 시 계산을 달리해야 하겠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 부분은 실제로 매각할 때 다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모두 주택으로 기준해서 계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신축급 15억 5천만 원이 넘는, 그것도 부산 세계대학과 근접해 있고 지하철과 곧 바로 연계되는 더더블 역세권, 대학가, 직장인 밀집 지역까지 갖춘 프림대 수익형 근린주택으로 불법 구조 하나도 없는 내 투자금이 정말 푼돈 362만 원으로 매달 200만 원을 받고 매각 시 거의 5억 원을 벌 수 있는 이런 경매 물건을 소개했습니다.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딱 그대로 놓고 보았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연동 근린주택은 낙찰 이후 임대 보증금을 통한 금융구조 정리, 그리고 개인과 법인의 매각 시나리오까지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실전 경매 분석, 그리고 숫자로 검증된 정보만을 꾸준하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멤버십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투자 분석 자료와 실전 케이스도 함께 나누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건승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